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내심 이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또 한편으론 닮고 싶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어느새부턴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꽤 들으시던데 저도 몇 번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연을 어쩌다가 보낼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 보내는 게 뭔가 재미가 있네요. 바쁜 일상을 쪼개고 쪼개어 며칠 걸려 쓴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서 각색 잘 해주시라 믿어봅니다. 덤덤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간의 제 인생은 정말 사연이라는 표현에 딱 맞아떨어지는 엄청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된다면 그 흐름이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파도 물살 타듯 빨려 들어가서 자꾸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고 또 늪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답니다. 제 경우엔 정말 매번 냉수마차를 맨정신에 맨살에 부대끼듯 아주 모질게 해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롭게 증오심이 끌어올리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털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예요. 비록 가명이지만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는요. 정말이지 도저히 어머니라는 명칭조차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랄하고 못됐을까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시집살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먹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할 무렵 저의 형편없는 경제 사정을 아시고는 그때부터 날선 눈빛으로 엄청 무시를 해대셨답니다. 왜 그렇게 집에 돈이 없대냐? 아니, 돈 1, 2천도 없는 집이 어딨어? 아무리 우리 성민이가 장가를 가긴 해야 한다만 어째 그렇게들 살았대? 너희 엄마는 뭐 하시니? 아버지는? 이때 저는 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게 연애할 때도 저를 싫어하시는 게 티가 났지만 결혼 앞두고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나마 막아준답시고 뭐라 말을 하긴 했어요. 엄마, 내가 유진이 아버님 일찍 하늘나라 가셨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진짜 사람이 눈치가 없어 정말. 이때는 말이에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적어도 남편이 저를 참 좋아했던 때인가 봐요.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탈 때이니까 이렇게 편을 들었었나 싶더라고요. 하여간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면서 그게 더 어머니에게 미움 사는 일인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편을 들었더랬죠. 어머니는 그때 일단 아들 앞에서 참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정말 끝도 없이 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는 결혼하고서 2년 정도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살림을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 집을 못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집 말이야. 보통 집 아니야. 내가 힘들게 일궈온 집안이라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사고치면 답 없다. 집 사주는 게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지도 갖고 온 게 얼마 없으면서 남자 돈을 그렇게 냉큼 바라니? 그런 건 안 되지. 안 될 일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아주 다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내보낼 거야. 그렇게 어머니랑 살던 2년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건 과장도 뭣도 아니었답니다. 신우이는 결혼한 지 좀 됐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 남편이랑 싸워대는 건지 툭하면 자기 애들을 끌고 친정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듯 저한테 밥 준비를 시키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듯 저한테 반말이며 막말로 마구 해대면서 말이죠.
야, 가서 밥 좀 안 쳐라.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야야야야, 거기 물 떨어지잖아. 얼른 행주로 닦어, 얼른. 어머니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게 절로 느껴졌어요. 시키는 것도 한 번에 막 4-5가지를 시켜댔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빠뜨리면 멍청하다면서 쭝얼대시더군요. 아니, 일머리도 없고 멍청하고 대체 어디다 써먹냐? 하여간 며느리라고 이런 걸 얻었으니 내 아들이 가서 주워온 걸 내가 누구한테 한탄을 해. 아유, 진짜.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니의 이런 말투는 제 가슴에 상처는 둘째치고 정말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더군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모질게 해대시던지 게다가 시누이도 정말 만만치 않게 독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돈 없이 시집왔다는 걸 두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은근히 까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민이 대단하지. 내 동생이지만 얘가 여간 잘난 애가 아니야. 올케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정말 복도 없지. 정민이가 장가를 이렇게 갔으니까 철민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 장가 보내야 돼. 아들 둘 다 가난한 집에 장보복도 없는 곳에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너무 얄밉고 얄미운 게 저를 저격하는 말을 해놓고선 꼭 딴 데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잽싸게 화제를 돌려버려요. 와, 엄마, 그거 뭐야? 게장이야? 나 먹을래. 좀 줘봐. 밥 없어? 제가 째려볼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화제를 쓱 바꿔버리는 게 제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는지 정말 일주일에 3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시누 남편은 그런 모양새가 싫었던지 다행히 처갓댁에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오는 건 시누랑 시누네 애들뿐이었고요. 시누는 저를 이 집에서 쓰는 도우미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 애들 목욕까지 시키더라고요. 있잖아, 올케. 우리 윤서, 윤우가 내가 씻겨주는 것보다 올케가 씻겨주는 게 더 좋은가 봐. 애들 싹 씻겨서 내보내면 내가 머리 말려줄게. 아까 내가 밥 먹다 말한 거 생각나지? 나 엊그제 애들이랑 눈썰 매장 갔다가 완전 대자로 미끄러졌잖아. 아우, 너무 아파 죽겠어. 저도 참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다고 시댁에 같이 살면서 시누이가 시키는 걸 다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중에 남편은 신혼인데도 맨날 늦어서 집에 새벽에 들어왔고요. 늘 느지막이 방문을 열고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갈수록 저는 남편과의 생활이 조금도 없는 것이 너무 숨막히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불만을 몇 번이나 토로했고 남편도 자기 딴에는 맞춰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고세 자기 엄마와 누나에게 뭐라고 해대는 소리를 듣고 쏠락 넘어가는 거 있죠. 분명히 전날 밤에는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낮에는 제 엄마랑 누나랑 통화라도 했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눈치챘냐면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숨죽여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아이고, 웃기고 앉았다. 별소리를 다 듣는 애가.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너 말이야, 정민아. 너 귀한 아들이야. 왜 그렇게 잡혀 살아? 네가 뭐가 모자란데, 어? 이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제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슬쩍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요. 그리고 잠깐 후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주 날카롭게 따지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젊은 애가 뭐 그렇게 밖에 볼 일이 있어? 집에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은데. 아휴, 얼른 가서 빨래 걷어와라. 좀 이따 혜진이랑 윤서, 윤우 밥 먹으러 올 거다. 와, 정말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니까 기절하겠더라고요. 툭하면 신우네 애들 들이닥쳐서 밥 먹어대고 간식 먹고 밤에는 신우가 저한테 애들 씻기는 것까지 시켜서 재우고 가고 저는 새벽에야 남편 얼굴을 보고 겨우 잠들려 치면 어머니는 저부터 건드려가면서 깨워요.
곧 죽어도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고질적으로 맨날 해대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제 골에 울릴 정도로 선명해서 아주 이골이 나요. 네가 뭐가 힘드냐? 우리 아들이 훨씬 고생하고 있지. 잔말 말고 빨리 나와. 이 말에 온갖 울상과 죽을상을 다하면서 진짜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겨우 밖으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심지어 어머니는 말이에요. 제가 아플 때도 절대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진짜 이거 무슨 60년대 말도 아니고 무슨 신파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며느리들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제가 가끔 친정엄마랑 통화라도 할라치면 어머니는 그 매섭게 생긴 눈으로 계속 쏘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엿들을 기세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친정에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아주 죽을 기세로 저를 쥐잡듯 잡았어요. 너는 아주 근본이 틀려먹었어.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제대로 해먹는 것도 없고 머리는 멍청해가지고 뭐가 그리 잘나서 친정 가서 들러앉는다고 그러니? 네 엄마가 왔다 가라고 하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면서 절대 사돈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군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저랑 자유로이 보기 힘드니 수박이랑 과일들을 사가지고 시댁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 죽겠단 티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과일만 받아가지고 정말 한 10분, 20분이나 됐을까요? 곧장 우리 엄마를 나가게 만드는 거 있죠. 아이고 사돈, 조금 있으면 우리 딸내가 와서요. 보다시피 집도 엉망이고 지금 할 일도 많아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오세요. 그때 내가 유진이한테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쫓듯이 엄마를 내보냈고 엄마는 아주 머쓱한 얼굴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고 문을 나서는 엄마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좀 아찔하더군요.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뭘 위해 결혼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뒷집 순이처럼 살고 있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아오던 중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상무실을 당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기는 어느새 2년쯤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큰 결단을 표했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나가자고 하지 않았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계속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오빠는 이해 못 해주겠지만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살이 이렇게나 빠졌어. 그 정도는 오빠도 알지 않아? 이때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말하면서 피로감에 숨도 잘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은 그때 가운데서 치이는 게 자기도 싫었던지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크게 멀리 벗어나지도 못하고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단칸방이라도 어머니랑 붙어있지 않는 환경이 된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갈처럼 날선 눈, 조금이라도 잘못 부르면 악을 쓸 것 같은 그 성난 입, 정말 그림자만 대충 봐도 저한텐 끔찍한 인간 군상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뱀처럼 독살 맞고 마구 함부로 대하면서 며느리들은 아주 발밑에 깔고 밀면서 놀려대던 우리 어머니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의 처가 들어왔는데요. 엄청 벼르고 벼르면서 며느리 잡고 살겠다던 그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세상 자애롭고 현명하고 중립 잘 잡아주고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된다면 죽는다는데 진심으로 저는 걱정이 밀려올 정도로 어머니의 변화를 크게 체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누이조차 질투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저를 부르던 호칭은 야는 고사하고 기분 나쁘고 성나면 이런 재수없는 연인을 모내하는 끔찍한 막말을 하시던 분이 호칭을 새아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변화에 놀랬고 저 역시 너무 놀랬지만 참 섬뜩하고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변하고 새 사람 되어 며느리를 대하게 된 우리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대하시는 그 며느리가 적어도 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며느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거든요. 저는 큰 며느리, 그리고 작은 며느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니 아주 개과천선, 황골탈퇴하듯 그렇게 잘해주시더군요. 이런 변화를 크게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노릇을 그만두고 엎어버릴 때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아주 올곧게 한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잘해줘야 할 것 같은 작은 며느리한테는 아주 자애로운 시어머니셨으며 돈 없고 볼품 없고 보기만 해도 역겹고 짜증이 나는 큰 며느리는 여전히 밟아가면서 한 번씩 말로 조근조근 두드려 패줘야 성이 풀리셨어요. 그런 평행길을 아주 그 지독한 노친네가 아주 뚝심 있게 유지하고 가셨던 거죠. 전 딱히 동서와의 사이에서 나쁜 감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차별 행위가 계속되니 나중에 동서도 싫어지고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예 며느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처럼 상무시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를 치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도련님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했던 걸 알고도 어머니가 불러서 어찌나 모질게 굴어댔던지 그만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그 여자도 저보다는 똑똑했던 것 같네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더니 그대로 헤어져 버렸어요. 저한테도 이런 말을 남겼었고요. 그 전에 몇 번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따로 연락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일을 겪고 나니까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이거 좀 예의 없는 말인 건 알지만 애도 없으시면서 왜 이런 집안에서 계속 꾹꾹 참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사라져버린 도련님의 전 여친. 그런데 그러고 정말 얼마 안 돼요. 맨날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우리 어머님 앞에요. 새로운 며느리감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고 저 멀리 내쫓아버릴 조건의 며느리였어요. 연상이었고 키도 크고 어머니 말로는 독하게 생긴 외모였고요. 그런데 아마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돌싱녀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자식은 없지만 일찍이 결혼했고 이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더군요. 하여간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어머니는 곧장 그 며느리를 품에 안고 쓰다듬게 되시더군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돈. 어머니가 그렇게 미쳐서 환장하는 돈 말이에요. 아주 동서 들이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들으라는 듯 말하시더군요. 그 집 사돈이 아주 젠틀해. 돈도 많이 쓰고 그런 집을 내가 언제 만나보나 했어. 우리 철민이도 그대 친척한테 취업했잖아. 하여간 아주 장가 잘 갔지 뭐. 작은 애가 얼마나 선물을 갖다 주는지 몰라. 글쎄 얼마 전엔 네 시이모랑 시외삼촌한테도 인사를 갖다 준 뭐냐? 하여간 내가 그동안은 며느리가 뭐 있는 건지 죽은 건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사 제대로 들인 느낌이 난다. 너는 좀 머리가 있으면 느끼는 게 있어라. 어? 어머니는 이런 소리를 정말 매번 전화해서 해대셨고 노골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차별을 해대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같이 모였는데 자꾸 동서 보고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새아가 뭘 움직이냐 움직여.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물도 사오고 용돈도 그렇게 줘놓고 뭘 갖가지 하려고 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먹기나 해. 그러면서 모든 일은 다 저에게 몰아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동서 비위를 맞춰서 자기도 뭘 얻어보려는 시누이까지 이때 저는 말없이 청심환을 털어먹으며 견뎠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 역시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철민이 진짜 인생 잘 풀렸어. 걔 그전에 백수 되고 파혼했을 때 진짜 이제 어떻게 사나 했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울면서 속상해했었는데 저렇게 부잣집 부인 얻어가지고 금방 훅 장가도 가잖아. 저가에서 직장도 턱 얻어주고 이번에 장인이 차도 뽑아주신 거 봐봐. 나는 저런 차 언제 사보냐고. 듣고 있다가 제가 몇 마디 싸붙였는데요. 아무래도 말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세상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함부로 굴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시댁에서 같이 살 때에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나마 신혼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제 얘기도 들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화로 가득 차 있고요. 제가 조금만 불만을 얘기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눈을 이글거리면서 여차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뭐라도 저지를 기세로 말이에요. 야, 시끄러.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진짜 후회한다. 아, 그만 얘기해, 시끄러우니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자기 누나며 엄만 편만 들고 제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니까 표현을 했을 뿐이거든요. 오빠, 진짜 왜 그래? 나는 내 의견 말도 못해? 아까 어머니가 동서랑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나한테는 계속 일 시키시고 나는 밥도 못 먹었어. 집에 가서 뭔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뿐이라고. 오빠는 내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챙겨봤어? 20명이나 다 되는 식구들 밥하면서 허기라도 채웠는지 봤냐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리 심한 말을 했나요?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상상만 해봐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연 들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본인 딸이 명절에 가서 반나절 설거지한 게 그렇게 약올라 죽겠는 분이거든요. 사위랑 싸워서 냉전 중인 것도 속상하고 사위 죽일 놈이라며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이후로 정말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일을 저에게 저질렀어요. 안 되겠다. 너 있잖아. 저쯤에 세워줄 테니까 내릴래? 뭐? 이때 전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있는 와중에도 홧김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싶어 기가 막혀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자기네 가족을 욕하는 여자가 꼴보기 싫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얘를 태우고 가는 게 너무 짜증나고 싫으니 근처 역 입구 쪽에서 적당히 내려준 거였죠. 내리라고? 지금? 지금 여기서? 아니, 가만 있어봐. 저기 사거리. 역 앞에 내려줄게. 혼자 알아서 적당히 가. 직군처잖아, 어차피. 저랑 시댁을 떠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지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내리라니요. 결혼 생활 내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서글픈 게 뭐냐면 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댁을 대하는 것도 능력이 높아져 가는데 왜 아무도 그 값을 안 쳐주는 걸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외려 더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것 같더라고요. 더 묻지 않고 내려서 걸어오는 동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더 서글펐던 건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더군요.
그렇게 집에 들어갔고 당연히 남편은 없었고요.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온 거 있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욱했다 싶었는지 미안하다는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래저래 해서 미안하다면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억지로 기분을 풀었지만 찜찜함은 풀리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엔 이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최악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마도 어머니랑 2년 동안 살면서 그때 단단하게 맷집이 늘어나서 당시 경험으로 저도 모르게 예측을 했던 건가 봐요. 그리고 정말 슬프고 한스럽게도 정말 이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이후로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대하게 되었어요. 한번 작게 허용을 해주었더니 이후로 도통 적당한 시점을 모르고 마구 날뛰게 되더군요. 예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싫었다더니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어요.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씩씩거렸거든요. 야, 물 흘렸잖아. 닦아. 아, 진짜 정신사납게 하네. 아, 가뜩이나 일도 피곤하고 다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이게 뭐야? 남편은 그렇게 저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그런 모습이 무서워 조심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들여가고 있고 그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금세 수구를 맞추려고 하면 조용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려고 하면 버럭 승질을 냈거든요. 조용히 안 해? 누가 네 생각 듣고 싶대? 얘기하지 마. 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도대체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끼리 나와 산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남편은 신혼 때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함부로 굴었거든요. 몇 번 다투다가 이 문제로 따지고 드는 저에게 아주 기함할 소리를 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이미 선 넘은 짓 한 거 몰라? 네가 툭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 철민이까지 나한테 욕했잖아. 이제는 재수씨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진짜 우리 집엔 딱 너만 없으면 돼.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는 모든 일상이 다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싫어지더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뭔가 망가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행동 같아요. 생존 본능이랄까요. 그래야만 남편한테 인정받고 숨 쉴 수 있을 줄 알고 말이에요. 저 오빠, 우리 어머니랑 여행이라도 갈까? 이렇게 저는 완전히 을 중에 을이 되어버려서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끔찍이도 싫어하는 어머니와 여행이며 식사며 이런 시간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남편은 외려 저에게 더 으름장을 부려대며 자기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듯 더 세게 기합을 주더군요. 나 오늘 피곤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이따 집에 엄마 오신댔어. 네가 엄마랑 알아서 할 거 하고 시간 잘 보내. 이때 어머니는 딱히 용건도 없는데 들이닥쳐서는 저에게 소일거리를 잔뜩 주고 아버님 욕에 본인 사위 욕에 마음에 안 드는 시고모들까지 그렇게 실컷 입으로 털어대시더니 밥까지 얻어드시고 가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를 맡겨두곤 유유히 사라져서 토요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술이 떡이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그날 어머니에게 꽤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던 저는 아마 여러모로 한계에 치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뭘 퍼내려고 해도 퍼낼 수가 없이 쩍쩍 갈라진 가뭄 같은 마음을 안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잠깐 붙잡고 얘기하자는 저에게 또 짜증을 내더군요. 야, 나 잘 거야. 피곤하다고. 그냥 놔둬. 말 걸지 마라.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것도 지쳤고 언제 갑자기 벌처럼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어머니의 방문과 핀잔 그리고 멸시에 저는 정말 질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되니 동서도 뭔가 그런 냄새를 맡고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런 걸 형님이 잘하시니까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요 정말 요리니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떡이랑 나물이랑 재료는 다 사왔는데 이거 제가 하다가 다 망칠 것 같아서요. 형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설거지 열심히 할게요. 시댁에 가서 이런 식으로 동서는 일을 벌리고 수습은 제가 하게 했고요. 어머니, 아버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동선 편만 들었습니다. 재수 씨니 새아가니 하는 정식 명칭을 붙여 동서를 부르면서도 저에게는 다들 호칭을 제외하고 부르거나 어머니는 어쩌다가 기분이 나쁘면 년 소리를 붙여 함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생전 잘하면서 농담으로도 우리 엄마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인데 어머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정말 미치기 직전인 정신 상태였고요. 남편에게 맞춰주는 것도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굳이 제 할 말을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중간부터 말을 끊으려고 했고 제가 그래도 듣지 않자 급기야는 물리적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더군요. 손찌검을 당하고 아픈 건 둘째치고 그 모멸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뭘 보냐는 듯 더 당하고 싶냐는 듯 윽박을 지르면서 집안을 마구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전 지갑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더군요. 엄마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 알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쫓겨나듯 도망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요. 아들 감쌀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정말 집에 굴러다니는 행주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사이코 같은 말이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다른 분들도 마음껏 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정민이가 널 때려? 그냥 스쳤겠지. 걔가 뭘 때리긴 때리냐. 뭐야? 확실하다고? 증거라도 있어? 아이고, 좀 시끄럽게 좀 굴지 마라. 번잡스럽고 정신사납다 진짜. 아니 솔직히 말이야. 그래도 그 뭐야 다행인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네? 다행이라고요? 뭐가요? 저는 너무 거슬리는 표현이 있는 거로 다시 고쳐 물었고 어머니는 귀찮아 죽겠다는 듯 짜증을 내며 말하시더군요. 이때 저는 진심으로 시댁에 가서 그냥 다 내려놓고 뒤엎어버릴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이지 그럼 아니냐? 그럼 너는 네 남편이 술 먹고 열받는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남 때리고 사고 쳤으면 좋겠어? 그럼 더 큰일이지. 그냥 너 하나 밀치고 끝났으니까 그걸 얼마나 다행이냐. 집안에서 그러고 끝내길 다행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 쳤으면 경찰 부르고 시끄럽지. 그냥 집안에서 적당히 불 끄면 된 거야. 그걸로 넘어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전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이 멎은 듯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시어머니들이 많고, 아니, 저보다 더한 시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감당할 수치를 완전히 뛰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 망할 할망구,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왜 어머니라고 고분고분 호칭을 붙여가며 종같이 살았을까 하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며느리를 자기 아들에 비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왜소한 며느리를 아들이 때렸다는데 그걸 밖에서 사고 안 치고 며느리를 때렸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그때 정말 순간적으로 욕지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요? 나를 쳤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이봐요, 어머니. 얻어쳐맞은 게 신우이여도 동서여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냐고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이 절 때렸는데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 축에도 안 껴요. 밖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뭐냐고요. 정말 그간의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렇게 눈 뒤집고 정신이 나가서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어머니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걸 듣고 놀라긴 했지만 더 매섭고 독하게 물어뜯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누가 뭐라고 했냐? 하여간 너는 맨날 멍청해서 문제야. 그냥 일을 덮으면 될 걸 키워가지고 울고 불고 징징거리고. 아우, 아주 지겨워 죽겠다.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엄마한테 가. 네 집 어른들한테 얼른 네 데려가라고 하라고. 하여간 망할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때 제가 얼마나 피를 쏟듯 어머니에게 욕을 해댔는지 택시기사님이 너무 정신 사납다고 그만 내려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전화를 얼른 끊고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는데 목이 완전히 다 쉬어버리고 쓴맛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중엔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했는데 처음엔 저한테 왜 이렇게 경박하게 소리 지르냐고 호통치던 택시기사님이 급기야 놀라셨어요. 제가 막 떨면서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누워있으니까 근처 병원으로 가야 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전 제발 원래 말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거긴 저희 엄마 집, 친정이었거든요. 뭘 하건 간에 엄마를 좀 봐야, 엄마를 붙잡고 엄마 손이라도 잡고 봐야 진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독히도 제 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너 잘못한 거 없고 너는 그냥 괜찮다고, 거기서 그렇게 잘근잘근 씹혀가지고 함부로 취급당할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독여줄 제 편이요. 거의 다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제 대신 전화를 기사님이 받아서 통화해 주시는 바람에 엄마가 뛰어내려왔어요. 얼굴이 허옇게 혈색이 다 빠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온 절 보고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때 엄마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엄마 집에 누우니 그제서 잠이 밀려오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던 건지 정말 우는 것도 이젠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도 돼? 제발 부탁이야. 이혼시켜주라. 응? 엄마는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닐 거란 예상을 아마 밤새도록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고 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말했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약화시켜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저만큼 상처를 새롭게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이 말을 통해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자세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래저래 엄마는 저 스스로 나서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정말 지독한 그 이혼 과정을 끝끝내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게도 이혼 과정 말미쯤엔 남편이 거의 협박을 하듯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길게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렸나 봐요. 진심인 듯 느껴지긴 했던 그 내용들을 봐도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혼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정말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애가 없이 이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괴롭고 하루하루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애 있는 상태로 이혼한 엄마들은 어떨까 상상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는 살아야 하니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매일 밤 울음을 참는 엄마를 보면서 제 딴에 나름 경제 활동을 했었어요. 알바도 하고 뒤늦게 돈을 벌다 보니까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주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창업 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쪽도 나가보았는데 결국은 자리 싸움이고 그 안에서도 파벌이 있어서 어울리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싸움이란 건 정말 너무너무 질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갈리는 건 알아서 피해 다니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알아보니 그나마 주방 일을 쭉 해온 제가 할 수 있는 건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것들을 파는 것 뿐이더라고요. 당시엔 아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어서 정말 맨팅에 헤딩하듯 알바를 하면서 돌아가는 업무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딱한 사정을 알고 함께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며 친구들이 나서주긴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안타깝지만 역시 같이 사업은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중 한 명이 중간에 아이템을 다른 데에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5명이서 나란히 좋은 마음으로 하려던 게 끝나버렸습니다. 약간은 상처가 남는 상태가 되어서는 이후 우리들 간의 화제에서 창업은 입에도 올리지 않을 정도로 끝이 나빴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나마 저에게 조금의 길이 열린 것은 그때 엄마가 알고 있는 분이 소개시켜 주신 작은 원룸 자리였는데요. 그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부동산 쪽이랑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 사정도 엄마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딴에는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런 자리를 소개해 주신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곳에서 토스트와 음료, 그리고 점점 간단한 메뉴들과 음료를 팔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돈이라고 부를 만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정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밤낮 없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미처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악을 쓰고 잊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경제활동을 좀 해보겠다고 힘들게 살다 보니 저의 큰 트라우마인 이혼을 크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그 악랄한 시어머니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제가 배달 장사를 하고 음식 판매를 하던 와중 만났던 손님들, 업자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소개해오던 어른들이나 치근대던 사람들까지 어쩜 그렇게 다 골고루 진상인지 몰라요. 인간군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지만 어쩌면 시어머니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나마 학습한 게 나았던 걸까요? 아무리 지독하게 제 속을 썩일지언정 저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짓밟아대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미 그런 내성이 생겨서랄까. 아무튼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냥 그럭저럭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엄마도 조금은 신기해하시더군요. 네가 진짜 죽기 살기로 고생하면서 하니까 돈이라도 벌리는구나. 이제 보면 너 이혼 잘했어. 엄마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앞만 봐도 너 이혼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엄마는 눈물을 얼른 닦더니 코가 맹맹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좀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엄마한테 홀로 딸도 용케 시집 보내고 넉넉한 집에 보냈다면서 딸이 참 행복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엄마는 자신이 없더라고. 우리 유진이가 그런 집에 시집 가긴 했는데 유진이가 정말 행복한 게 맞는 걸까? 결혼한 게 얘한테 맞는 선택이었을까? 엄마는 자신이 없었어. 이때 전 나름의 생각도 못했던 일면을 엄마에게 듣게 된 거예요. 엄마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딸이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고 가벼운 근황 얘기를 했었지만 늘 불행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엄마도 괴로웠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물살을 타고 흐름이 좋아져서 종잣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이 생각보다 꽤 모이게 되었어요. 장장 5년이라는 시간이 닿기까지 진상들도 많이 만났고 돈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어서 투자도 겁없이 했다가 크게 얻어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임대 관련 사업으로 팁을 얻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저도 저의 이런 변화가 스스로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 물론 투자에서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감이 많이 좋아졌더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날 정도로 급작스런 여유를 경험하게 된 거죠. 왜 이전에는 이런 흐름을 모르고 살았을까? 혹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부분에 경제적으로 서툴렀기에 늘 가난했을까? 이런 것들을 새삼 생각해 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와중에 불쑥 제 안에서 스프링처럼 퐁 하고 튀어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저 같은 한낱 집안일을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여자가 어느새 100억대에 가까운 나름의 자산가로 불리게 되고 SNS에서도 수많은 팔로워가 따라오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불쾌함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로 덮고 또 덮고 닦아내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힘든 길목마다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시댁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시궁창 같은 추억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당했던 끔찍한 언어폭력이나 차별, 무시당했던 것들, 남편에게 함부로 다뤄졌던 상황들, 막말이나 여러 가지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체 이걸 어쩌면 좋지? 뭐 어떻게 복수라도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제가 유튜브였나 어딘가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듣는 순간 아주 아프게 저를 때리는 듯한 가슴을 깊이 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이 힘들 때 우리 뇌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위기에 닥칠 일을 학습하지 말라고요. 그런 방어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런저런 힘들었던 기억을 철하락 펼쳐주는 건데요. 가끔 오류가 나서 쓸데없이 안 좋은 기억들을 너무 많이 소환시키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그 창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기억에 휘말려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내용의 강의였거든요. 제 딴에는 잊고 내가 더 잘 되면 된다는 주의로 살아왔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막 뛰어왔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강의를 들으니 굳이 뭐 점 찍고 복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은 매듭을 짓고 싶더라고요. 어떤 방면으로든 간에 제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제 비서를 데리고 함께 이전 시댁의 기억을 더듬어 대충 아직 남아있는 전남편이나 시누이의 카톡 사진을 조사도 해보고 주소 변동이 없단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저의 전 시어머니, 김순자 씨를 발견한 거죠. 전 곧장 날선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참 다행이게도요. 시어머니 혼자 있지 않고 그 표독스러운 시누이도 옆에 붙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형님, 저예요. 저 유진이요. 제가 떡하니 서서 팔짱을 끼고 제 차 앞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저를 보고 처음에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시 보더니 험악한 얼굴을 한 상태로 인지를 하더군요. 너 뭐야? 뭐냐고? 뭐야? 저요, 저. 이전 어머니 며느리였던 유진이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부르세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새된 목소리로 탁탁대면서 말을 했고 비서에게는 차에 있으라고 하고 저만 움직였습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자 그새 뭐가 그렇게 억센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인상대로 고약하게 나이를 먹어서 못돼진 건지 어머니 얼굴이 더 심술궂게 변했더군요. 뭐 때문에 찾아왔냐고 쏘아붙이면서도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고 뒤에 있는 제 차와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비서까지 싹 다 둘러보는 게 느껴졌어요. 전 이때 한번 심호흡을 싹 하고 아주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혼하고 5년간 힘들게 살아오면서 어머니나 시댁 나부랭이들을 떠올리면 욕밖에 뭐가 더 있었겠나요. 욕주거리를 하고 아주 진상짓을 하고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돈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다 지디겨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다고 한들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펼쳐진 일에 새삼 실감이 안 나는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사실 막 마음이 편하다거나 상황이 좋게만 굴러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인생이란 건 정말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단계를 건너고 또 건너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영원히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징검다리 위에 있고 나는 움직여야 하더군요. 당시 다른 투자건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마음이 썩 좋지 않던 차에 저는 이렇게 복잡한 제 내면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잊을 수 없고 저를 무던히도 괴롭혀서 미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최소한 매듭을 한 번은 지어야겠더라고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고 한들 그 기억을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서 뚝딱하고 한 겹 매듭을 짓고 가는 경험은 꼭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싫어 죽겠고 토악질 날 것 같은 어머니와 시누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듣길 바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요, 꽤 부자가 되었어요. 정확한 자산이야 뭐 말하긴 그렇지만 알아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대충 말하면 한 100억대 정도 웃도는 상태인데 그 주인이 저예요. 안 믿기시죠? 그쵸? 왠지 모르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뭔가 되게 억세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간의 아픔과 분노와 환멸과 증오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강력하게 제 안에서 싸우는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와 시누이는 지들이 무시할 견적은 확실히 아니라고 여겼던지 눈은 인상을 잔뜩 쓰면서도 자리는 못 두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 참 저한테 잘하셨더라고요. 저 엄청 무시하시고 본인 아들이 사고 밖에서 안 치고 절 때려서 다행이란 소리를 감히 하셨더랬죠. 없이 자란 게 돈 무서운 줄 모른다며 변기물 내리는 것까지도 타박하셨고요. 있는 집 동서한텐 새아가 호칭 꼬박꼬박 붙이시고
저한텐 재수없는 년이라며 째려보셨죠. 애도 못 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침 뱉으신 적도 있고요. 아프면 병균 손에 묻으니까 잘 닦고서 밥 차리라고 시키신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쯤 토해내다 보니까 역시 분노란 게 무서운 게 지도를 더듬으며 길을 찾아가듯 이런 것도 다시 하나씩 더듬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 잔명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적지를 눈앞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중간에 이 흥분이 제어가 안 되어서 잠깐 숨을 참았다가 다시 찬찬히 말을 했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라요. 그때 그렇게 저 무시하고 함부로 굴리셨던 거 그렇게 고생해보니까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해서 이 무서운 세상 밖에 나와서 뭘 하던 다 해먹을 수 있겠던데요. 저 진짜 이 악물고 무섭게 살았어요. 고생할 거 뭘 더 하던 간에 어머니한테 받았던 모멸감을 이길 게 없더라고요. 이때 숨이 또 잘 안 가눠져서 뇌쉬는 동안 신우이랑 어머니는 뭔가 무서운 일이라도 당하게 될 것 같았는지 처음엔 그 화나있던 눈이 점점 공포에 치닫는 듯 했어요. 안심하세요. 저 딱히 뭐 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도저히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맙다든지 절 고생시켜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런 말은 절대 못하죠. 근데 비슷한 얘기 같아요. 어머니랑 형님이 저를 그따위로 대하고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100억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저도 엄청 헐떡거리며 분노인지 정리인지 모르게 바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이런 말을 어머니랑 형님 보고 해야겠어서요. 약속드리겠지만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어찌되었건 2분이 저한테 독살스럽게 하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잘 산다고요. 끝.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럼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마치 남편과 둘이 살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엄마 집에 쓰러지듯 내렸던 것처럼 간신히 걸어서 제 차로 와서 거의 쓰러지듯 차에 탔어요. 진정이 안 되는 그 감정이 분노였는지 울음이었는지 제 자신에 대한 동정이나 처연함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말을 하고 거의 눕듯이 기대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갈수록 채기가 내려가듯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했었나 봅니다. 전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할 말을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새삼 피 튀기는 복수를 해서 그들을 깔아뭉갠다, 밟아놓는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죠. 제 자신을 온전히 생각한다면 저라는 길고 긴 영화 안에 저들이 있다면 그런 건 크게 필요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에선 벗어났고 제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를 자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도 사업도 있고요. 신경 쓸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저런 끔찍한 시집살이를 통해 얻은 건 100억대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게 지지는 않겠다는 정신. 그거 하나 같아요. 될 때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지지 않겠다. 일어나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왔어요. 뭘 해도 어머니 같은 관계에서 저한테 그보다 더 험악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은 다행히도 아직 만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사업 안에서도 쭉 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암튼 그렇게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형님과 어머니의 얼굴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뭐 해코지를 할까 겁먹은 것 같은 얼굴이길래 그럴 생각은 없다고 누차 말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나 봐요. 그건 죄 지은 거 많아서 불안한 일 많은 그들 몫인 거고요. 저는 이대로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시 몰입이 되어 생각을 하다 보니 정리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걸 또 느꼈네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힘든 이야기 같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시고 더 부지런히 힘 넘치게 사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